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경우에 볼 수 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잡담을 하고 있나 보겠다 이런 용도로 개발된 기능들이 아니거든요. 네가 내 욕 하나 안 하나 볼 거야 그런 용도는 안 되는 거죠. 과연 이게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솔직히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리는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한 사람이고 그리고 대부분 또 주니어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직업을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는 게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보고 이제 그걸 결정하냐 이건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직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이제 강영욱 대표 논란, 뭐 논란을 보는 다양한 관점도 있을 거고, 그럼 논란에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은데 좀 라이브 저희 채널 취지에 맞게 좀 IT 관점에서 뭐 플랫폼이나 혹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도 많고 해명도 뭐 좀 했지만 안 밝혀진 것도 있고 또 뭐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그런 거답게 막 내가 전 직원이다 이러면서 얼굴을 소위 까고 이렇게 지원 사격하는 분들도 있고 하면서 뭐 점점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전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좀 직장인들을 좀 뜨악하게 했던 네. 또 그런 부분이 메신저 감시 내용이잖아요. 네. 예. 이거는 또 그리고 강 대표 측에서 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어째 됐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라서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폭로 글에서는 뭐 카톡도 못 깔게 하고 특정한 메신저를 깔게 해서 그거를 뭐 밤새 강 대표와 그 수잔 예희 엘더 이사가 뭐 밤새 그걸 정독하고 그걸로 직원을 괴롭혔다. 그리고 변호사 불러가지고 그 메신저 감시 동의하라. 네, 그런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시켰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후에 강영욱 대표랑 이제 그 수잔 엘더 이사가 해명 영상을 올렸을 때 보니까 네이버 웍스라는 협업 툴을 사용을 하는데 그 유료 결제를 했더니 감사 기능이 있더라. 네. 처음에는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뭐 특정 시간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있었고 그래서 보게 됐더니 뭐 자기 아들이라든지 특정 직원을 비방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뭐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혹시 그 외에 뭐 대표님이 좀 더 추가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뭐 사실 그 이슈가 다른 것도 많지만 저희 이제 티타임즈는 테크 쪽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저희 쪽에서 관심이 받았던 건 네이버 웍스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이제 협업 툴에 대한 논란이 이제 벌어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게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강영욱과 그의 직원들의 갈등을 볼 때는 팝콘을 먹으면서 남의 일 구경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팝콘 가게 갑자기 나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니야? 라는 이제 인식이 생긴 거죠. 메신저 열람이라는 게 나도 그럼 회사에서 우리 팀장 뒷담화 깐 거를 혹시 팀장이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누구나 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두가 된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업무 방식이 되게 메신저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보고서 이게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메신저로 그냥 이동을 했죠. 이게 뭐 코로나라든지 언컨택트 열풍에 힘입어 더 심화됐고 하급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죠. 상급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좀 심리적 부담이 적고 근데 상급자 입장에서도 편해요. 왜냐하면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돼서 좀 더 명료하게 사안을 보고받을 수가 있고 또 그 하급자랑 이렇게 말 섞어서 실수할까봐 이런 부담은 또 상급자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고 이게 10년 전엔 이 정도도 없었고 거의 있지 않았던 건데 최근 나타난 엄청난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과 리터러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같은 게 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술 마시면서 뭐 그 직장 욕도 하고 팀장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뭐랄까 너무 당연하게 혹은 무감각하게 메신저에서도 했단 말이죠. 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딱 이제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좀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용자가 되게 비현실적인 거고 당연한 건데 문제는 회사에서 이런 거에 대한 직무 교육을 안 시켰던 거죠. 메신저를 사용할 때는 이런 걸 주의하고 이런 거 해라.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규모 있는 회사라면 좀 어느 정도 뭐랄까 그 교육이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말미에는 뭐 이렇게 뭐 드림 뭐 이런 걸 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짧게 쓴다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좀 상급자가 그 클라이언트 하급자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랑 얘기할 때 실수가 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가르쳐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메신저에 대한 활용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막 쓰고 있었던 건데 이게 빵 하고 터져서 이게 기념비적인 일이 될 거다. 앞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메신저도 하나의 그 에티켓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뭐랄까 배워야 되는 그런 뭐 수단이라든지 업무 방식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게 알려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는 좀 유의미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한 게 이제 저만 해도 좀 놀랐거든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구나를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메신저 리터러시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메신저라는 거 되게 쉽게 쓰잖아요.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막 일 막 시작할 때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그랬고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더 그럴 거고 그냥 당연히 메신저로는 이렇게 사담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건데 회사 왔더니 또 메신저가 있어? 그냥 이걸로 뭐 일도 하지만 수다 떨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그냥 근데 이제 네이버 웍스의 메신저 확인 기능이 정확하게 좀 어떤 기능인지를 좀 일단은 유료 상품에 한해서 180일 동안 메시지 감사와 데이터 다운로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딱 여기까지가 관련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 누가 볼 수가 있느냐? 관리자 타입이 크게 3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고 관리자, 부관리자, 운영 관리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최고 관리자와 부관리자가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한 명 한 명씩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복수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대표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운영자라든지 뭐 관리자들도 그 관리자라든지 임원들도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운영업체가 네이버 클라우드인데 네이버 클라우드는 약간 14조에서 사용자가 이 기능을 쓰려면 반드시 전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아무래도 좀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법무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것이죠. 이걸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적어도 열람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구성원 일부 혹은 전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 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굉장히 대기업스럽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볼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유연한 규모에서도 볼 수 있고 다만 서비스 업체는 면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걸어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비스 업체는 이게 툴이잖아요. 툴이죠. 툴 자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죠. 우리가 맨날 흔히 듣는 얘기로 칼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칼로 요리를 하는지 구매한 사람이 다른 뭐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걸 책임질 수는 없듯이 이 툴을 제공한 회사들은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되 그 기능을 쓸 때는 당신이 책임져라.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그 동의는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서 받는 거예요? 이게 뭐 강영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에 뭐 본인 스스로도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뭐 조심하자, 이거 일할 때만 쓰자 그런 동의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까 이제 네이버웍스의 뭐 약관 같은 걸 설명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마치 가입할 때 그러니까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은 네이버웍스에 가입을 해야 될 텐데 아이디를 만들 때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건가요, 혹시? 이용자가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 전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는지는 뭐 유연하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의가 그러니까 이 툴에서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쓰려면 동의 받으세요. 꼭 받고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보려고 하면 이건 개인정보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구성원 동의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관리자 입장에서 그냥 받았습니다 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꼭 프로세스적으로 동의를 받는 뭐 이 사람 동의 받았습니까? 뭐 물어보고
그 사람 동의 사인을 뭐 전자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동의 받는 과정은 알아서 법적으로 당시 책임지고 이 툴은 책임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은 강 대표가 뭐 사후에 뭐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전에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사후에 받았을 때 이게 면피가 될 것이냐 이런 거는 좀 법리적으로 좀 다퉈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후술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이거를 이제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이런 직장 내 메신저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한 2010년대 후반부터 뭐 굉장히 많은 글이 있더라고요. 특히 직장인 커뮤니티에 야 우리 회사 메신저를 누가 볼 수 있대. 그럼 댓글에 몰랐냐 이렇게 되는 거. 아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저는 막 무슨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뭐 제출을 받거나 이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좀 아니라는 게 좀 놀라웠는데. 이게 또 네이버 웍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업무용 메신저 열람이 아무 때나 그냥 상시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이 툴 여러 가지 툴들이 있잖아요. 이 협업 툴, 이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툴마다 이제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웍스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고 직원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태죠. 관리자가 그 기능 감사 기능에 들어가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고 싶어 그러면 그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른 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고 뭐 뒤에서 말하겠지만 뭐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네이버 웍스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알람을 주긴 한대요. 이렇게 이거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 동의 받아라. 이렇게 알람을 주면 이제 그 관리자는 알았어라고 체크하고 들어가서 검색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아마 사후 동의를 받게 된 것도 추측인데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보려고 이렇게 봤다기보다는 우연히 한번 봤다가 그게 뜨니까 뭐 아들 얘기가 나오고 자녀 얘기가 나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 자기도 모르게 계속 봤던 게 아닌가. 그리고 다 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후 동의 같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걸 보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직감적으로 왔겠죠. 이거 문제 제기하다가 나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마 이제 주변 그 변호사라든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이거 동의 받아야 돼라고 해서 동의를 받은 게 아닌가. 그게 가장 합리적인 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네이버 웍스도 있고 뭐 업무 툴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슬랙이라든지 뭐 MS 팀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좀 메신저 툴들이 정책은 어떤지 저희 이제 심 대표님한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툴들이 많으니까 모든 툴을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슬랙이죠. 네, 슬랙.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슬랙을 쓰는데 슬랙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관리자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기능은 없고 이제 슬랙 본사에 이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그 신청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뭐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 네. 아니면 뭐 어떤 직원이 뭐 보안 사고를 일으킨 것 같다. 아니면 뭐 배임 횡령을 했다.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업이 직원을 조사하고 싶을 때 네이버는 이제 직접 가서 볼 수 있지만 슬랙의 경우는 직접 볼 수는 없고 슬랙 본사에 이러저러한 그 뭐 합당한 이유로 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슬랙 본사에서 데이터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 이 사람의 데이터를 다 넘겨주는 또 그런 방식으로. 그 슬랙 대화가 이제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에 피프티 사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그 어트랙트라는 회사가 있었고 뭐 더 기버스인가요? 그 회사가 있었죠. 네, 더 기버스의 회사 직원들이 나눈 대화, 슬랙 대화가 어트랙트에서 나중에 복원해서 보고선 이런 문제가 있었어라고 고발을 한 거죠. 거기서 보게 된 겁니다. 이번에 아마 하이브도 거기 제가 메신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메신저를 복원해 보고선 본 거잖아요. 직원들 대화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대화를 복원해 볼 수는 있도록 하는 거는 대부분의 상당수의 그 기업용 메신저들이 제공하는 기능이긴 하죠. 근데 얼마나 쉽게 그거를 볼 수 있느냐는 그 메신저마다 좀 다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의 차이가 있다. 슬랙은 그런 과정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제가 직접 이거를 뭐 유저가 아니라서 직접 네네. 사용해 보지 못했는데 마이크로 팀즈한테 어떤 과정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네이버 감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대체로는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업무에 대한 회고를 하거나 아니면 비위 사실이 생겼을 때 그걸 평가하고 그에 대해 대응을 하려면 이제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메신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우리나라 서비스도 그렇고 해외 서비스도 그렇고 부분적으로나 혹은 아니면 많은 부분 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그 제가 그 아웃스탠딩 기고자이자 변호사인 강정규님이라는 분에게 좀 자문을 받아봤는데 일단은 대표가 업무 감독상 보는 거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동의를 받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 면책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업체 플로우라고 있거든요. 이 네. 비슷한 협업 툴 제공하는 업체인데 그 플로우 대표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대표님 말에 따르면은 처음에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대요. 자꾸 요청이 온대요. 그 기업의 대표님들이나 관리자로부터 이런 것 좀 마련해줘. 그래서 자꾸 요청이 오니까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나라고 해서 일단 기능은 만들어 놨는데 이걸 모두에게 오픈해주지 않고 플로우 대표님도 변호사한테 이제 이거를 오픈해줘도 되는 건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말한 대로 사전 동의라는 절차가 있으면 해도 된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오픈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감사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이와 별개로 이게 그 정론인데 또 서비스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이용률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내 쓰는 이제 메시징이 다 회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직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위축되죠. 예, 여기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게 서비스적으로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오픈하도록 이렇게 해주기보다는 서비스 업체들도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법적으로는 이게 맞긴 하지만 또 이걸 다 오픈해버리면 이용자들이 싫어하니까 서비스를 이용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끊을 테니까 이건 어느 정도 보호를 하자라고 하고 나름 또 그 논리 그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사측에서 이런 걸 요구할 때 서비스 업체들 측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논리가 그러면 니들이 그 기능상 만약에 뭐 프로젝트마다 그 노출이라든지 참여 범위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냐.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없고 일부만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니들도 좀 뭐랄까 마냥 다 달라고 하지 말고 좀 이용자들이 혹은 직원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뭐랄까 마냥 다 보여주는 게 옳지만은 않다. 뭐 이렇게 이런 평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이런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메신저도 있어요. 아예 관리자도 볼 수 없는. 관리자도 볼 수 없는. 제공하지 않는 건지 기능을 개발하지 않은 건지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툴들이 잔디, 카카오워크 이런 툴들은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군요. 아마 본사 서버에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참 고민이 많겠네요. 이 업무 툴 회사들이 오히려 좀 고민이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문제 같은 것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기 단계라서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은 업무 툴이 좀 명료한 철학이라든지 이용성 목적에 따라서 활성화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되게 그 젊은 세대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면 야 우리 솔직히 이거 다 까보지 말자라는 게 대표이사부터 조직원까지 다 일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원도 그러니까 대표도 그래 모르는 게 약이야 이런 거 왜 봐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오픈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굉장히 뭐랄까 좀 보수적이고 커뮤니케이션 하나하나가 세일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직이라면 야 이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걸 사측에서 모니터링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조직원들도 수긍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좀 이런 리터러시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없다 보니까 다들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좀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들은 생각이 아까도 리터러시 말씀해 주셨고 지금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툴로 접근하느냐 그냥 메신저로 받아들이느냐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런 뭐 감시가 가능한 메신저를 안 써본 입장에서 저는 좀 이번에 사실 놀랐거든요. 안 써본 게 아니고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또 확인 가능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나중에 기술 유출이라든지 뭐 기밀 유출 그런 문제 때문인데, 또 이런 뭐 개인 정보라든지 그게 상충이 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정비가 좀 필요하고 그런 철학 마련이 확실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지금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떠한 경우에 볼 수 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강영욱 대표의 사례는 내 욕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걸로 보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 보는 경우는 대부분 뭐 내부 정보 유출 방지나 아니면은 뭐 그 소송에 걸렸을 때 어떤 근거 자료나 배임이나 횡령 혐의에 대한 이런 조사를 위해서 보는 거지. 이것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잡담을 하고 있나 보겠다 이런 용도로 개발된 기능들이 아니거든요. 이 기능들이. 그래서 사실 판례들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다 이런 비위 사실이 있었을 때 이메일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기록 싹 다 긁어서 다 보고 이렇게 그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 없다는 판결까지 있을 정도로 이미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툴만 좀 다를 뿐이지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장님이 내역했다고 보는 거는 감사 사유가 될 수가 없고, 근데 제가 또 이걸 이해하는 거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직원들과의 관계라든지 매니지먼트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또 정말 직원이 내 앞에서 다리 꽂나 이걸로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뭐랄까 또 새로운 형태의 HR 트렌드인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강영욱 대표님들의 이제 그분들의 마음이 좁다 막 또 이렇게만 또 치부할 수는 좀 없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고용 계약 관계의 문제가 넘어서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또 일반법의 문제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보려고 할 때는 동의를 얻는다 해도 명확하게 어떠한 용도로 무엇을 언제 거를 보겠다 이런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나 메신저 볼게 동의해 오케이 이렇게 했다고 동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용도로 네가 내 욕 하나 안 하나 볼 거야 라는 용도는 그런 용도는 안 되는 거죠. 명확한 용도와 그런 걸 다 명시하고 이걸 동의해 이렇게 해서 동의가 되는 거지, 그 사후 동의도 아마 불법적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대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근데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직원들도. 왜냐면 뭐 회사가 정말 뭐 그런 걸로 열받아 가지고 뭐 직원 내보낸다 뭐 정말 작은 회사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또 회사도 나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다 할 일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직원의 태도에서 모든 게 다 녹아 나오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심재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궁금한 건 그런 거겠죠. 사람들이 관리자라고 해도 보는 게 괜찮냐, 혹은 업무 메신저니까 이거는 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들이고 우리가 업무 얘기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뭐 대립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로는 당연히 회사 메신저면 회사 얘기만 해야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저는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게 회사 메신저니까 어차피 업무용으로 쓴 건데 왜 업무용에서 다른 얘기를 해서 문제 일으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아무리 업무용으로 한 대화라도 사적 대화는 개인정보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보면 함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각각의 폰을 주잖아요. 그 회사 업무용으로 쓴 폰. 회사 업무용으로 폰 줬으니까 내가 네 거 다 도청할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정보의 형태가 텍스트로 이미지로 주고받는 메신저와 음성으로 주고받는 전화기 데이터의 형태는 다르지만 개인의 어떤 정보가 주고받는 이거 콘텐츠적인 면에서는 비슷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이 묻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화 도청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회사 일로 아무리 전화를 하더라도 그거는 저와 전화를 하는 사람의 또 관계인 건데. 그러니까 회사 밖에 사람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회사 내부 직원끼리 전화라고 해도 전화를 사장이 도청해도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
관점으로 보면 메신저는 왜 돼? 라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당연히 상시적으로 무슨 관음증 걸린 사람처럼 계속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만약에 비위 사실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회사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그 회고가 필요한 그런 분석이 필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분석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현행법에 맞고 저는 이거는 직원들에게도 잘 설명하면 저는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이제 공사는 구별하는 게 저는 그게 또 업무 태도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와 별개로 저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 별로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와 별개로 이게 뭐랄까 그 이제 아웃스탠딩이란 조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뭔가 비사실도 지금까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또 회사가 좀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뭐 직원들 다 감시하고 그쵸. 뭐 이게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24시간 동안 뭐 회사 갇혀놓고 뭐 니들 뭐 이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성과가 또 나올 것도 아니라 가지고 저는 뭐 좀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쿨해야 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특히 강영욱 대표님의 부부 대표님들도 뭐 제가 아까 이해는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주변 이제 작은 회사 그 경영하시는 대표님들 보면 정말 직원들 관계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또 존경도 받고 싶고 편해지기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말도 안 되는 일도 나오고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자는 뭐 사실 욕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다 욕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걸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좀 관리나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 그 유연하고 쿨해져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조금 반복되는 경향은 있는데,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언제 볼 수 있느냐가 우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볼 수 없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내부 감사나 그 뭐 정보 개인정보 막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사람 뭐 아니면 막 이런 것 조사를 위해서 보는 거는 그걸 부정하는 직원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횡령한 사람의 메신저를 보지 마 이렇게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건데,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이 사회적인 논란이 된 거는 내 욕하는 거를 뭐 내 아들 욕을 하는 거, 뭐 직장 상사를 욕하는 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인 거죠. 예. 뭐 어떤 정보 유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냐 마느냐 유출은 그거에 대한 논란은 아니니까, 일상적으로 직장 내에서 대화를 보면서 제가 내 욕했구나, 아니면 제가 회사 근무 시간에 잡담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한 용도로는 보는 거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개인은 결국에는 저처럼 잘 몰랐던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알게 된다면 결국에는 개인도 이제 공사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경영진 혹은 뭐 대표님이나 메신저 앱에서는 이제 관리자 분들은 또 그거를 너무 신경 쓰고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또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말로 끝나지만 이제 신뢰의 문제인 거네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이거를 회사가 나를 맨날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업무용 메신저에서 왜 사적인 얘기를 해? 업무 얘기만 해. 근데 대화라는 게 어디까지가 업무고 어디까지 사적인 메신저일 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과장님 밥 먹으러 갑시다. 이거는 업무인가요? 사적인 영역인가요? 좀 애매하죠. 근데 뭐 거들자면 근데 누가 봐도 사실 사적인 얘기를 메신저에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다 했어요. 저도 했고 그럼요. 모두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되는 건 맞다 그렇게 그건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요즘 이제 메신저뿐만 아니라 또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면서 확인하는 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노트북 이런 랩탑의 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마우스가 어느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또 자리 비용을 간주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또 회사는 어떻게 보면 또 자율성을 또 보장하는 대신에 점점 이렇게 뭐 감시랄까요? 그런 확인하는 것은 또 같이 마찬가지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하신 대로 철학도 잘 세우고 좀 교육도 잘 하고, 그게 교육의 문제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율과 규제는 언제나 같이 오는 거죠. 네, 한 번에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툴에서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는 이거는 할까 말까 각 기업이 알아서 선택해서 해라고 이렇게 정해줄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까지는 지키고 이것까지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룰이 있어야지 각 회사마다 니네는 요만큼만 지키고 니네는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 동의를 받고 동의를 프로세스적으로 회사의 어떤 툴에 녹여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이제 네이버웍스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으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안내를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동의 과정이 프로세스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게 악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강영욱 대표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용의 여지가 있다.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세스에 딱 그런 동의 과정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뭐 예를 들어 집어넣어야 된다. 대표가 A라는 직원의 메시지를 보겠다고 이제 그 툴에 접근하면 그 감사 기능에 접근을 하면 툴이 그 A 직원에게 대표가 너의 메신저를 보려고 해. 너 동의하니?라고 통신사실 조회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프로세스를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동의가 명확하게 인정이 돼야 볼 수 있는 거지. 동의 없이 보는 건 개인정보 위반이니까. 특히 뭐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점점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메신저에다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나의 뇌는 다 거기 업데이트되어 있는 나의 모든 생활이 업데이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금 가이드랄까요? 이제 그거는 조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툴을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관련돼서 조금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자플래닛이라는 플랫폼 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강영욱 대표 논란 자체가 이제 이런 자플래닛 기업 정보 공유 사이트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거기에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됐고 그 폭로 글은 그 보등 컴퍼니에 대한 뭐 현직자의 리뷰 혹은 전 직장의 리뷰 형식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방된 플랫폼에 올라오는 글을 조금 뭐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항상 따라 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뢰할 수 있을지 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00% 신뢰할 수 없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 평가 사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플래닛이 대표적이고 또 블라인드도 좀 비슷한 역할을 하고 그런데 좀 한 7, 8년 전, 6, 7년 전 그때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블라인드를 통해서 땅콩 회항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졌는데 이게 왜 파급력이 대단했냐면 지금까지 그 보도와 비평은 사실 언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커뮤니티나 카페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고 뭐 이게 어느 정도 뭐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땅콩 해양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뭐랄까 좀 비유를 들자면 웬만한 그 특종 기사 이상의 파급력을 냈었거든요. 그 언론들이 다 추정 보도를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슈화가 됐었는데 이게 과거가 좀 달랐던 거죠. 그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자만이 이런 걸 할 수 있었지만 그 SNS와 커뮤니티가 나오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걸 할 수 있고 기업 평가 사이트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갔죠. 뭐냐면 대상자가 필터링이 조금은 됐어요. 그래도 이제 그 조직 그렇죠. 재직 인증이라든지 조직 소속원이라는 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대상도 한 번 더 필터링이 됐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소속된 기업.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SNS 커뮤니티보다도 좀 더 파급력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는 사실 언론과 비교했을 때 필터링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 기업 평가 사이트의 경우. 그렇죠. 일단은 당사자가 본인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거고 심지어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허위 사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필터링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이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 평가 사이트에서 올라간 내용을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낭설이지만 이제 기업에 재직했다는 인증이 없어도 뭐 해당 기업에 댓글을 달 수 있다. 그거는 정말 낭설인 거죠? 아니요. 팩트고요. 팩트고요. 그럼 제가 아웃스탠딩 평가를 해도 되나요? 그렇죠. 이게 좀 더 가능했고
했고요. 이게 좀 이게 약간 복잡한데 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블라인드의 경우 그 재직자의 이메일을 통해서 그 인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직자일 가능성이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 뭐랄까 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돌려쓰거나 뭐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든 완벽하진 않다. 근데 자플래닛은 없었어요. 그런 게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인데, 쉽게 말해서 제가 뭐 삼성전자를 다니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에 글을 써도 그냥 이게 웬만하면 올라갔고, 심지어 제가 뭐 좀 아이디를 한 20개 정도 바꿔가면서 거기에 악성 테러를 해도 그대로 올라갔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엄청난 비판과 그런 뭐랄까 반발 사야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자플래닛 측도 늘 지적을 받았고, 뭐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도 관련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최근에 이거를 인증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도입이 됐다가 오늘 전체 도입이 됐어요. 오늘 전체 도입이 돼서, 그래서 제가 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 제가 봤을 때 그 마이데이터를 통한 그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 정보 기반으로 제가 거기에 재직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게 글쓰기 기능이 부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로소 지금까지 엄청난 논란이 됐다가 이게 한 단계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라는 게 딱 어제까지였군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자플래닛 입장에선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DB 생성이 굉장히 줄어들 텐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플래닛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와 그런 비판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이거는 기업 윤리 위반 아니냐, 뭐 이런 거기 자플래닛의 재직자들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도입을 했다고 알고 있고,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그래도 다행스럽다, 다행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쓰고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실명 인증을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혹시 내가 썼다는 게 나중에 알려질 수도 있나? 현직자면.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공포심에 아예 그런 걸 쓸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자플래닛 플랫폼 자체가 이제 밸류가 떨어질 수 있죠. 훼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플래닛 그 고민, 그 직원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아마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서비스가 활성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민이 많겠는데요. 그리고 리뷰, 그러니까 결국에 다 리뷰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뭐 댓글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컨텐츠들이, 이런 리뷰도 어떻게 보면 지워주기도 한다나요? 이게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그 과거 사례가 많이 쌓였어요. 이게 그 1-20년 전에 포털에서 그런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네이버 카페 뭐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뭐 올렸는데 이걸 왜 안 없애주냐, 이거 잘못된 건데.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 저희는 그냥 기술 플랫폼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있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그 판례를 통한 이제 적법한 수준은 일단은 기술 플랫폼은 그 책임이 굉장히 면제돼 있다, 면피돼 있다. 그리고 다만 이게 허위 사실이 분명하고 여러 가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분명해 보이고, 분명 그 당사자도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과 그게 잡혔거든요. 그래서 자플래닛도 딱 이와 비슷하게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거는 막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당사자나 기업 입장에서 이거는 그 틀렸습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입니다, 음해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삭제해줘요. 예, 삭제해주는데 완벽히 삭제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삭제한 게시물입니다, 이 표기가 남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굉장히 열받아하는 이유는 이게 뭐냐면, 일단 악성 리뷰라든지 이런 것도 진짜 머리가 아픈데, 자플래닛 영업팀에서 이런 걸 기반으로 영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품에 가입을 하면 뭐 다 삭제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가장 우호적인 그 리뷰 5개를 최상단에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법에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임시조치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인터넷 게시물 포털 같은데 누군가 글을 올렸는데 나에 대한 누가 글을 올렸는데 그게 내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뭐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그 포털이나 이런 플랫폼은 임시적으로 차단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플래닛도 그런 의무가 있을 거예요. 그 포털일 테니까. 그런 30일인가 아마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임시 조치를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누구 욕하면 연예인 욕하면 연예인 다 임시 조치 들어가거든요. 임시 조치를 전문으로 하는 담당자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막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쓴 사람이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그걸 다시 풀 수는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절차를 통해서 임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뭐 자플랜이 아마 임의적으로 내 맘대로 없애주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절차와 절차의 싸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의 특성상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퇴사자들의 그런 분노의 리뷰가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그런 대응이 뭐 공존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일 거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자플래닛에 거의 글을 남길 일이 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제로 그럴 것 같고 약간 극과 극이 그렇게 공존하는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의 신뢰도라고 할까 그게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자플래닛의 지금까지 평가를 사실 신뢰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그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고 인증이 안 된 건데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아니면 뭐 퇴사자가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로 그러니까 억하심명을 가진 사람이 여러 아이디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그걸 크게 신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데이터가 소수면은 신뢰를 못한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잘못된 리뷰가 있더라도 많은 데이터 속에서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민도 뭐 리뷰가 1000개, 2000개 넘어가면 그 리뷰대로 맛이 나오더라고요. 리뷰가 뭐 한 50개인데 뭐 나쁜 평가 많은 리뷰면은 이게 이게 누가 억하심령으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는 좀 그 리뷰 점수대로 가는 생각이 들듯이 이것도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자플릿 특징 중에 하나는 리뷰가 아예 없으면 좋은 회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굳이 가서 이렇게 칭찬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자플래닛이 원래는 기업 평가 사이트로 그 정체성을 가지기보다는 사실 구직자를 위한 정보 플랫폼이 사실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과연 이게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올리는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한 사람이고 그 대부분 또 주니어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특정 기업을 가야 돼.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면 레퍼런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레퍼런스 체크가 안 되니까 특히 초년생들은 더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라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불만이 있는 그리고 이제 되게 주니어들이 올렸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을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는 게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보고 이제 그걸 결정하냐 이건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직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도 이해해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걸 보겠습니까? 자플래닛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린 거는 일단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를 보는 게 이제 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적어도 이익을 내는 회사라면 저는 웬만한 건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적자고 현금도 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좀 지옥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봐라. 적어도 초보적으로라도 이게 재무제표라는 이런 걸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창업자의 레퍼런스를 보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레퍼런스를 보기 어렵다면 그래도 언론에 인터뷰가 나왔다 창업자가 그 대표가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창업자가 적어도 그 외부에서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잃을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회사 경영을 막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 임원을 내보내서 이렇게 인터뷰 시키는 회사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제 필터링이 됐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저는 좀 구직자들에게 좀 이게 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는 게 답이다. 근데 또 이게 또 이해하는 게 뭐 그 쉬운 건 아니죠. 왜냐면 다른 갈 곳이 없으면 여기라도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적어도 마인드만큼은 좀 언제든지 좀 나갈 수 있게끔 계속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악당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확률상 인터뷰 많이 한 예,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악당들도 있는데 무명한 악당들이 훨씬 더 많다. 암약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다.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런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그 기업을 하는 경우는 의외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난 사람, 내 상사.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나쁜 감정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그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 윗상사의 괴롭힘 이런 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기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인들이 약간 볼 수 있는 그 회사 전체에 대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위 뭐 맹인들이 코끼리 만졌을 때 다리만 만져본 사람도 있고 코만 만져본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직장인들이 이렇게 특히 초년병들이 주니어들이 이렇게 남긴 리뷰만으로 회사 하나를 판단한다는 거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직속 상사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동료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플래닛의 효용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 어디였다고 보세요? 그래도 뭐 근로자의 권리를 조금 향상시켰다는 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 일단은 근로자가 자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가 않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특히 실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고 이들을 경영에 반영한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저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노동자 권리도 중요한 사회 가치니까요. 그리고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창업자가 이렇게 독단을 휘두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큰 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의 경우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이자 대주주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 아예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라도 저는 견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체의 그 뭐랄까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의 좀 노동자 권리를 보호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인정할 만하다.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스타트업 뭐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을 좀 오래 운영하신 분들을 그래도 많이 뵙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플래닛을 신경을 좀 쓰시나요? 실제로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쓰시고 그리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왜냐면 이게 그냥 회사가 별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창업자를 공개적으로 뭐랄까 화형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의 주는 리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이것 때문에 자살하고 싶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아웃스탠딩이 뭔가 그 소송을 대리해주면 몇 천만 원 주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자플래닛 인수하고 싶다. 왜요? 찢어버리게요. 뭐 이런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게 대기업도 그렇더라고요. 대기업의 뭐 대표님은 저한테 우연히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큰 서비스의 말로가 어떨 것 같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기업 평가 사이트들이 좀 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좀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는데 이거는 뭐 인증 절차를 도입한 것도 그래서 좀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가 잘 되려면 노동자만 친해지는 거는 좀 불균형한 면이 있거든요. 노동자하고 친해져야 되지만 또 그 파운더나 아니면 경영진하고도 친해져야 그 균형적인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 양측에 좀 이야기를 잘 들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의 불균등성이라고 하잖아요. 구직을 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대한 그 어떤 회사인지 사실 모르고 그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인생을 걸린 일인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 길이 아닌 게 나오면 나의 인생에 너무 큰 낭비와 큰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불균등성에서 조금 이 자플래닛 같은 회사들이 그런 서비스가 존재하면서 저 회사는 어떤 곳이구나라고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유용한 면이 있죠. 근데 그 정보가 뭐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인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긴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정보를 얻죠라는 생각이. 예. 그래서 뭐 자플래닛 측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뭐 다른 그 기업 평가 사이트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용자 리뷰가 주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구직자들이 뭐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그 주관적 의견이 많이 들어간 이용자 리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뭐랄까 기업의 재무 정보라든지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신용 평가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수상 경력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최대한 이런 걸 다채롭게 이렇게 저는 좀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정말 구직자를 위한 플랫폼이라면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자플래닛을 비롯한 그런 회사들하고 좀 교류를 해봤는데 앞으로 업데이트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그분들에게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런 비판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저희가 좀 좋게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딱 5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리뷰 말고는 5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뭐 승진 기회, 복지, 뭐 급여, 워라벨, 뭐 사내 문화, 뭐 경영진 6개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오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딱 표현을 해주는데, 근데 저도 항상 보면서 그거 말고 좀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그런 리뷰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의견이 다 뭐 어차피 저보다 훨씬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테니까. 또 그런 게. 근데 그 자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나쁜 평가는 사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좋은 평가가 많은 회사들을 순위를 보면 좋은 회사들이더라고요. 빅데이터는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그 탑에 뭐 별점 높은 순위로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좋은 회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또 자플래닛에서 따로 매체도 만들었잖아요. 뭐 기업 관련된 그런 이야기만 따로 전하는 데를 만든 걸로도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또 많은 개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또 내일 휴일이기도 하고 또 이 주제 자체가 저희가 뭔가 더 딥하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소재이고 특히 처음에 그런 메신저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 법이랑도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직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자플래닛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또 하여튼 오늘은 또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강영욱 대표와 뭐 그 직원들 갈등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되게 마지막으로 이제 첨언하자면 이게 강영욱 사태 보면서 느낀 건 좀 안타까웠거든요. 굉장히 왜냐면 이제 또 자플래닛 사태도 그렇고 뭐랄까 좀 을과 을의 뭐랄까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중소기업의 또 현실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좀 이번 계기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을 운영한 창업자분들도 너무 힘들고 거기 다니는 분들도 너무 힘든데 근데 물론 대기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대기업은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쿠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로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좀 더 그런 거를 좀 그 고민이라든지 그 괴로움을 좀 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인식 변화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네이버 웍스라든지 그런 업무 툴들도 그런 좀 고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기도 하잖아요. 뭐 슬랙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하지만 또 그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그러면 또 여기까지 하고 저희 2주 뒤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